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대학원 41회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1980년대의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에서 상당한 기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화예술교육은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맥락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예술 교육의 이론화 작업이 거의 완전히 예술대학교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교육의 애초의 필요성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에 결부된 정신들, 정서들 같은 것들은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서 많이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러한 논리를 점점 개발해서 이제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민중문화운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것에게 적절한 위치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른바 운동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죠.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때가 20대였지만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중문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모임 같은 곳에 가면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하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한두 명쯤은 저는 그 당시에 운동권이었습니다. 저도 운동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 운동권들이 다 지금 어디 가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결 더 나은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 많던 운동권들, 그 목소리 높던 운동권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운동권들에게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 많은 철학과 졸업생들, 또 그 많은 정치학과 졸업생들, 그 많은 예술대학 졸업생들, 그 많은 문학 전공자들, 그들이 각자의 소임을, 그들이 각자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겠지요. 사회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역사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회에는 제가 근래에 발견한 1980년대의 자료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 문화운동의 논리와 활동들을 반성해보는 계기를 하나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를 뉘우치겠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되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저의 생각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근래에 발견한 1980년대의 자료란 조민우 역금의 민중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획출판 걸음에서 198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지금 읽어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세지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와 다른 사람들이 당분간 좀 종사해야 할 과제일지 모르죠. 이 책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책의 1장인데요. 이 책의 1장은 우리 문화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번 회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처음에 세 가지 문화로 문화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화란 지배문화, 대중문화, 노동자 문화입니다. 지배문화라는 것은 이른바 고급 문화입니다. 이것은 발레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식의 것이죠. 고급 예술, 고급 문화인데 이것은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착취의 문화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문화이고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호압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또 나약한 노예들을 재생산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하고 참된 문화란 노동하며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를 향해 굳세게 나아가는, 굳세게 전진하는 문화, 진정한 노동자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진정한 생활을 반영하는 노동자 문화를 건설하자라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생각과는 적지 않게 다른 문화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소위 고급 문화, 고급 예술, 고등 예술이라는 것의 세력이랄까, 가치, 위세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했죠. 쇠퇴하고 변화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조용필이나 이선희처럼 지금 당장 오늘에는 존경받는 중견 혹은 중견을 약간 넘어서 원로의 반열에도 슬쩍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도, 전영록 등의 가수도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대중의 의식을 좀먹는 문화의 형태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1990년대의 서태지나 또 2000년대의 싸이, 오늘날의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한 영웅이 되어 있는 방탄소년단 등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약간 당황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이러한 오늘의 문화 형태들, 문화 현상들에 그저 영합하는 발언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자본의 혜택이나 민족주의적 자부심의 앙양 이런 것에 역행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 당장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번 회에는 이 1987년도에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는 것 정도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1장 우리 문화를 찾아서라는 글의 도입 부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화. 눈이 부시게 펼쳐진 은백의 낙원. 맑고 깨끗한 대자연은 너무도 아름답다. 도시의 답답함과 우중충한 하늘을 벗어나 만끽하는 신선함. 화사한 옷차림을 한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겨울을 즐긴다.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피어오른다. 겨울 스키장에는 여유와 낭만,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한 서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다.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다는 영국의 로얄 발레단과 미국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갖는다. 호텔 뷔페에서 2만 원짜리 저녁을 먹은 후 교양을 넓히고 예술적 감각을 지니기 위해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입장료도 무척 싸다고 생각하면서 특석의 자리를 잡는다. 노랑머리들이 추는 발레를 보며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작곡가들의 교향곡 연주를 듣는다. 얼굴에는 고상함과 진지함이 흐른다. 역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연주 중에는 꾸벅꾸벅 졸지라도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박수 소리가 천장을 뒤흔든다. 공연장을 나오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제잘된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역시 예술의 세계란 신비로워.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어. 벅찬 감격이 내 영혼을 뒤흔들었거든. 어두컴컴한 조명, 남녀가 뒤섞여 마구 몸을 흔들어댄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현실을 잊고자 하는, 고통을 떨치려는 몸부림. 아무런 생각도 없다. 곰이나 멀리 가다오. TV 화면에 비친 조용필, 이선희 등등의 가수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싸구려 극장의 섹스 영화, 제목도 참 야하다. 뼈와 살이 타는 밤, 깊고 깊은 그곳에. 아무런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풍요와 여유는 없지만 향락과 소비는 판을 친다.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가진 자들의 교묘한 속셈.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대신 고통을 그저 잊어버리려는 나약함이 대중의 의식을 좀먹는다. 삶은 있지만 거짓된 삶에 불과하다. 흔들고 노래는 부르지만 자기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저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를 상실하는 행위다. 자기를 잊게 하는 문화, 나약함이 넘쳐 흐르는 문화, 거짓된 문화, 가진 자들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부른다. 두 가지 문화, 즉 지배문화와 대중문화가 독버섯처럼 곳곳에 퍼져 있다. 한 사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돈을 내고 콘도미니엄에서 풍요를 만끽하는 스키장 문화. 10만 원씩 하는 입장료를 내고 즐기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문화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우리 민중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뽑아다가 누리는 착취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고고장의 문화, TV 문화도 우리의 진정한 문화일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루쯤 혹은 몇 시간쯤 잊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고통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다. 가진 자들은 대중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신들에게 반항하거나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문화는 나약한 노예의 문화다. 길들이는 문화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문화, 노동자의 문화를 우리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 이 창조 과정은 동시에 가진 자들의 지배 문화와 힘없는 노예들의 대중문화를 철저히 깨부수는 과정이다. 지배 문화와 대중문화의 파괴는 곧 노동자 문화의 창조다. 네, 이렇게 문화의 형태들을 구별하면서 이 책은 바람직한 노동자 문화의 예를 소개하는데, 그 바람직한 노동자 문화의 예라는 것은 박노해의 시가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박노해의 시가
모범적인 노동자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생연분이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노해도 많이 변했죠. 지금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이 책은 박노해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87년도에 나온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필로 쓰는 사랑과 참다운 사랑.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여성 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전영록. 그는 우리에게 사랑은 연필로 쓸 것을 호소한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이 외쳐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그에게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가래침까지 섞어서 확 뱉어버리는 냉정한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의 진지함은 그에게 하나의 짐이다. 짐을 처음부터 지지 않기 위해 그는 사랑을 연필로 쓰라고 한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지워버리기 쉽게. 인간의 의리 정조는 가진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에겐 서로를 쾌락과 탐욕의 도구로 이용해 먹고 실증나면 미련 없이 차버리는 냉혹과 타산이 어울린다. 천생연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가 아니다. 이쁜 걸로야 TV 탤런트를 따를 수 없고 세련미로야 종로거리 여자들 견줄 수 없고 고상하고 귀티나는 지성미로야 여대생년들 쳐다볼 수도 없겠지.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것은 588 여성동지 발 뒤꿈치도 안 차고 서비스로야 식모보단 못하지. 음식 솜씨 꽃꽂이야 학원 강사 따르건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오지게 좋다. 살아볼수록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이고 겁나게 좋더라. 못 배우고 멍든 공순이와 공돌이로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을 잃어서 만난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억압 속의 시들은 빛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숙명을 당신과 나는 사랑으로 까부수고 밤하늘 별처럼 흐르는 시내처럼 들의 꽃처럼 소곤소곤 평화롭게 살아갈 나를 위하여 우린 결말도 못 보고 눈 감을지 몰라. 저 거친 발구발에 무섭게 소용돌이 쳐오는 탕류 속에 비명조차 못 지르고 휩쓸려 갈지도 몰라. 그래도 우린 기쁨으로 산다, 이 길을. 박노해, 천생연분.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사랑은 전영록이 외쳐대는 사랑과는 180도 다르다. 박노해의 사랑은 1. 얼굴의 이쁨, 2. 세련미, 3. 지성미, 4. 성욕, 5. 맹목적인 헌신, 6. 음식 솜씨, 7. 돈 등등 가진 자들이 소중스레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 좌절하고 지칠 때 따스한 포옹으로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것을 진짜 큰 사랑으로 본다. 그 큰 사랑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나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지칠 때 끌어주고 힘들 때 밀어주는 것이 참사랑이다.
네, 아주 좋은 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를 읽으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책에는 또 다른 좋은 시들도 실려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최명자의 내친 김에 쏟아놓으리라 라는 제목의 시가 또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 안에 나오는 차장이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버스 차장을 말합니다. 이 최명자 시인이 버스 차장으로도 일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체험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최명자 시인의 시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작품은 진정한 훌륭한 리얼리즘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최명자 시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생기게 됐는데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저의 연구 경과나 결과를 여러분들과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시, 내친 김에 쏟아놓으리라 내용 소개하고 또 이 책의 1장 내용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회는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변형된 형태로들 활발히 활동들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창조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운동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제가 몰아가고 싶은,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담론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처럼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에 의해서 한번 다루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7일입니다. 요 근래의 뉴스는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심재철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이 1980년도의 신군부 압제 하에서 끌려간 다음에 누가 동지들을 배신했나를 놓고 당시에 유시민이 썼던 진술서의 내용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지요. 그리고 유시민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이 거의 형제처럼 각별히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흑과 백처럼 명확하게 밝혀질 진실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같은 80년대 학번들은 자기 자신이 야만적이고 가혹한 시대에 책임감 있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종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나 아픔 혹은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90년대 학번이나 그 이후의 젊은이들은 80년대 학번들의 이러한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언제나 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만큼 빚졌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들어보시죠. 난 어차피 쌍년이고 개같은 년이며 못 배운 차장년이다. 이왕 씹어먹는 김에 나도 할 말 좀 하여야겠으니 새겨서 듣고 먹어봐라 인간들아. 대학 나와 펜대 잡고 뭐 좀 안다 떠드는 놈들. 그래, 뭘 그리 많이 알아 이루었고 어떻게 배워 행동하였기에 나라 꼴은 요 모양이고 민중은 일의 허기에 시달리느냐. 세상 돌아가는 꼴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당장 코앞이 두려워 부정부패 쌓이고 널려져도 눈 감아버리는 양심 썩은 공무원들아. 뿌리를 찾아 주체성 좀 살리면
너 좋고 나 좋아 세상 살기 좋을 텐데 세금 낸 돈 입에 풀칠하기가 미안하지도 않더냐. 천하에 무식하고 제 형제 핏줄도 모르는 노동자 농민 쌍놈의 자식들아, 어차피 너나 나나 종살이 없는 살림 힘에 겨운데 서로 돕고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꼴에 꼴같이 하는 것들이 사람 무시하는 것만 배워 차장 무시하고 반말 짓거리고 내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최명자, 내친 김에 쏟아놓으리라. 진정한 우리의 문화를 찾아. 우리는 각종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호화판의 문화, 뚜렷한 생각이나 방향성이 없는 될 대로 되라식의 대중문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담은 민중문화, 수많은 노래와 시들이 자기가 최고이며 진리라고 우겨댄다. 이 홍수 속에 무작정 휩쓸리다 보면 우리 노동자는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속을 헤매기 십상이다. 무슨 노래든 귀에 익숙해지면 코로 흥얼거린다. 가진 자들은 착취를 옹호하거나 은폐하는 시와 노래를 건전하고 순수하다고 칭찬한다. 모든 순수와 건전은 가진 자들을 위해 봉사한다. 가진 자들의 생각을 담은 노래와 시들 속에는 노동자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아편이 담겨져 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 현실을 잊은 방랑자가 된다. 뼈 빠지게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몸은 노동자이지만 생각은 가진 자인 기형아도 있다. 몸은 노동자이고 생각은 소시민 계급의 나약함으로 무장된 샌님도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노동자다운 건강함으로 힘에 넘치는 진짜 노동자도 있다. 노동을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를 향해 굳세게 전진하는 박노해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몸이 노동자라고 하여 아득바득 살아가려는 뼈 빠지게 노동하는 사람이라 하여 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외친다.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 잘못된 점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노동자, 텔레비만 믿는 얼빠진 노동자, 이빨만 까는 노동자는 죽은 송장, 헛물이고 바이트 없는 선반일 뿐이다. 동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며 동료와 어깨를 꼭 끼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가는 노동자만이 진짜 노동자라는 것이다. 진짜 노동자는 가진 자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이 던져준 사탕발림에 녹아나지 않는다. 혼자서 꿍꿍 앓는 나약함도 버린다. 남들이 해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유혹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슬퍼하거나 울분을 토해내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것을 찾아 나선다. 모든 문화는 삶을 반영한다. 진짜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노동자들의 문화는 오직 실천과 싸움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진정한 우리의 시와 노래는 건강한 우리의 삶이며 가진 자들에 대한 싸움의 기록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는 실천 속에서 오늘의 작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자만이 진정한 노동자 문화, 우리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